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장관에 임명될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궁금하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속내를 밝혔습니다. 야당의 뜻도 중요하고 소중하긴 하지만 야당보다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정해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박정한 장한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도 나와 있고요. SBS 보도국의 윤춘호 선기자, 이렇게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이렇게 강경화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바로 후속 조치도 취했죠? 그렇습니다. 17일까지 국회에서 이제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모레까지죠. 그때까지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17일이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기다려보고 일요일쯤 임명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봐야겠죠. 야, 일요일쯤 바로 임명을 강행하겠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찬찬히 살펴보면 야당의 뜻도 존중하겠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법에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 나는 법대로 하겠다는 뜻,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게 간곡히 호소를 했는지 압박을 했는지는 뭐 야당이 간곡히 호소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압박으로, 정치적 압박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정치판의 정설이 역시 이제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지지도입니다, 사실은. 국민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한 80% 정도 나오고 있고,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조사도 한 6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의 뜻은 역시 이제 여론조사 지지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재미있는 사실은 제 기억이 맞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서 정치적인 그 논쟁이 됐냐면 여론조사를 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통과시키자는 여론이 높다면 수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비판을 하든 찬성을 하든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동향, 여론 추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카드에 대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특히 6월 말 방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밀어붙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전개될 야당의 반발, 지금 정부조직법도 있죠. 그다음에 추경이 있죠. 그다음에 후속 정문회가 있는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이제 올곧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좀 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박 교수님한테는 이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방금 전 영상에는 안 나간 대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인사청문 절차는 참여정부 때 검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또 하나,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다. 그러나 청문회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고 국민의 뜻을 살펴보면서 적절한 인선이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얘기 아니죠. 장관청문회가 국회의 표결로 장관을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라든지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이런 자리는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고요. 굳이 이제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에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한 이유는 이제 어떤 그 도덕성이라든지 또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 발 더
공개를 하고 또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였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국회와 여론 이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뭐 대통령의 발언 틀린 발언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 생긴 여론이 국민 여론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게 문제인 거지. 지금처럼 여론과 국회의 입장이 달랐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을 보고 인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국회와의 관계를 보고 인사를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대통령이 정무적인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부분은 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김태현 변호사께는 이 질문 드려볼게요. 대통령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의 능력에 대한 판단은 사실 주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시험 봐서 점수 매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던 유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유엔에서 일할 때 강경화 후보자가 어떤 인권이라든지 그건 다자외교의 전문가로서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야당 쪽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능력의 문제, 자질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인권이라든지 다자외교, 즉 강경화 후보자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외교, 그러니까 대미외교, 대중외교, 또 북핵, 이 시급한 외교 현안에 대한 경험이 없고 능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유엔에서 경험을 해봤던 다자외교나 인권에 대한 능력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이 강경화 후보자의 능력, 즉 장점과 단점을 보는 시각 자체에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한번 짚어볼 만한 대목이 있어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네. 이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여론조사 일단 여론조사를 말하는 거겠죠. 여론조사를 말하는 걸 텐데 아까 나왔던 얘기에서 두 가지만 좀 첨언하고 싶은데요. 야당에서 반대하는 근거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흠결 있는 사람들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이른바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건 협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원칙에 비춰봤을 때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다소 모호한 그런 기준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라고 하는 데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은 국회인 거예요. 국회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뭐 언제든지 변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야당의 반발이라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의 어떤 설득 노력 이런 것들은 좀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원 박사가 대통령 지지도가 80%가 넘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을 강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60%가 넘는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그 정무적 판단이라고 아까 박창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중에 또 여론이 바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안정적이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하는 자료로서는 여론조사가 참고할 수 있죠.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 여론이 이제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거부하는 데 대해서 이제 반대 여론이 높다라고 보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만합니다. 청문회하고 여론조사에서 50% 넘어가면 통과시키자 하면 5대 학패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음주운전 전력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럼 결국 여론재판인 것이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국정의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것이 텍스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라는 장도 민의를 대변하는 또 다른 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번 아까 이완구 대표 시절에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 건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도 이 논란이 일어났던 게 문재인 그 당시 대표께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결정하자 했는데 그때 야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책임자로서의 시급함, 그 화급함은 이해가 되나 중장기적으로 방미만 하고 국정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반대하는 야당을 견인하고 협조를 구해서 국정을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숱한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강경화 카드를 가지고 조금 더 로키를 유지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좀 더 구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받아들인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정치적 압박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당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무적 차원에서 과연 옳은 말씀이었고 옳은 판단이었는지는 향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국정 운영을 해도 되겠느냐 또 이렇게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정치인이 국민의 뜻을 따른다는 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죠. 사실 인사청문회 보고서,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임명이 된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27번인가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한번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그럼 뭐 옛날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첫 인사, 그러니까 국무총리 인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유한국당이 뭐 찬성을 하거나 또는 뭐 이번만큼은 그냥 뭐 국정 첫 출범 인수위도 없는 출범이니까 뭐 좀 일단은 뭐 묵인하고 나중에 좀 일하는 거 지켜보겠다 이런 자세가 있었다라면은 과연 여기까지 왔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야당이 문제인가, 특히 자유한국당이 문제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런 시급한 상황 또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에 지금 이런 그 상황을 보고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처지가 올바른 건가? 이거는 뭐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G20 정상회의도 있고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도 줄줄이 잡혀 있다.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첫째,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비판이 있어도 결코 지명 철회는 없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의혹과 불법이 있어도 결단코 자진 사퇴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여론조사만을 믿고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변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여론을 믿고 오만한 권력에 대해 여론은 바로 등을 돌려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의 얘기가 바로 이 부분,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론조사 결과, 여론은 변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결단이죠. 결단을 상당히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론 변하죠. 여론이 변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고 내가 옛날부터 반대한 거야. 처음부터 반대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와 우리는 삼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견제뿐만이 아니라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국정이 지금 비상 상황에서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수위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하면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지. 협조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견제만 하면서 여론 보지 말고 우리를 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그런 점에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분명히 흠결 있는 인사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랬을 때 분명히 국민 여론도 어떤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안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 저는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야말로 이제 청와대 그동안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오만과 독선일 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때는 처리하고 또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뭐 이런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야당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 앞서 이제 박철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부적 판단으로 대통령이 어차피 본인의 인사권을 뭐 행사한 것 자체를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는데 문제는 향후의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이 지지도가 워낙 높고 상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 야당의 지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여론이라는 것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면서 지금 뭐 밀어붙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향후 계속 개혁 입법들이 통과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하고 싶었던 개혁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국정운영 초반부터 야당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중요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을 무기로 해서 입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하더라도 야당과의 관계 때문에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대국회 관계를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임기 초반부터 여론을 가지고 야당을 너무나 압박하게 되면 글쎄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하고 싶었던 개혁 입법 조치들을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인 생각은 듭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당연히 뭐 예상됐던 수순이긴 한데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예,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통령의 발언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거다. 그럴 거면 인사청문회 제도 왜 두느냐. 아예 폐기해라. 박상원 박사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바른정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서 지금 장외투쟁하고 있는 거다.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이다. 이렇게 상당히 톤이 높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일부의 이제 주장이 있긴 한데 오늘 오전에 보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해봐서 문제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대통령과 그 야당의 반응을 보면 그야말로 강대 강이 부딪히고 있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대강 정국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훌륭한 능력 있는 후보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17일 모레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 만약에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18일부터 언제든지 강경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비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윤춘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제 있었던 3명의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후보자들에 대해서 날을 세우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통령 후보 5분이 TV 토론을 6번 했는데 한 번도 농업 문제 얘기한 분이 없어요. 대통령은 제가 조금 신뢰가 안 가도 우리 장관님이 되시면 믿겠습니다. 저를 따로 불러서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지 않느냐며 용돈을 저희 손에 쥐어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겐 따뜻한 형님이고. 제가 평소에 장관 후보자의 인품을 볼 때 거기서 특별한 직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짓말 할 줄 모르고 정직하신 분이고, 혹시 거짓말을 할 때는 얼굴에 금방 표시가 나니까 후보자님 시에 흔들리며 피는 꽃인가 있죠, 그죠? 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는 꽃이 없다, 젖지 않는 삶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검증에 통과 잘 하셔서 이렇게 나중에 꽃이 되고 좋은 삶을 이렇게 이어가서 훌륭한 장관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하는 것과는 정말
달라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번역을 해드리면 혹여나도 장관이 될지 모르니 동료 의원들께서는 제가 오늘 한 발언을 참고하셔서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뜻.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불패죠. 뭐 의원 출신 입각안에서 청문회에서 문제된 경우는 불패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해가 되는 논리는 청문회보다 더 혹독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검증받은 집단이기 때문에 굳이 뭐 따로 이런 청문회 자리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본인들끼리 짬짬이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좀 많이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책 청문회라도 좀 타이트하게 해야죠, 사실은. 예. 저희가 일부만 보여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정책 관련한 질의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비판의 날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런 평가에는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3명의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 어제 청문회 마친 다음에 청문회 마친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한번 보시죠. 자리만 바뀌지 뭐 큰 차이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입장이 바뀌니까 이게 보는 시야도 달라지고 생각과 말도 거기에 맞춰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이런저런 송곳 같은 잣들이 되니까 저도 뭐 그런 오해받을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많이 나오네요. 저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고 또 성찰하는 그런 시간 살면서 하여튼 빈틈없이 하나라도 다 챙겨야 하는데 놓치는 부분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네, 도종환 장관 후보자 보니까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종환 후보자의 그 식구를 인용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꼭 꽃 같은 장관이 되달라고 당부했던 그런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출신이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재위 계실 때 당시 최경환 의원이 아마 부총리 되면서 청문회 하실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특히 대선 때 몸담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관계도 없는 분들이 무더기로 낙하산으로 갑니다. 이른바 선피아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그 상황과 우리 김현미 후보자와 상황이 어떻게 다릅니까? 단지 선거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하는 것은 지금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제가 포함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이 다 좋은 자리에 한 자리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미 후보자는 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전 청문회에서 또 어떤 뭐 정책적인 내용들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겠죠? 예, 상당히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어제 3명의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하고는 아주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김현미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라. 청문회 전에 이미 이렇게 각을 세우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이어가서 김현미 후보자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자리가 되고 있고요. 일단 질문은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당신이 국토교통 행정에 대해서 뭘 아느냐, 국회의원 3선했다고 그러지만 관련 상임에 있었던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질문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에서 그에 따른 이거 보훈 인사 아니냐, 당신이 질의했던 것과 똑같은 경우 아니냐,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를 또 했고요. 또 한 가지는 2001년에 쓴 연세대학 홍보대학원 시절의 석사학위 논문, 이거 표절 아니냐, 75쪽 가운데 한 4분의 3이 똑같은 걸 그대로 긁어왔는데 이런 게 표절 아니면 뭐가 표절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세금 탈루 부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져서 김현미 후보자로서는 아주 진땀을 흘리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현미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소신을 밝혔습니다. 김현미 후보자의 오늘 인사청문회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오뉴스,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보다는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덕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못지않게 지금 야당의
공세에 직면한 후보자들이 있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떤 새로운 의혹이 또 추가되는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조대엽 후보자가 교수로 있었을 때 방송 콘텐츠 회사인 한국여론방송 리서치21 사회이사를 지내 겸직금지법을 어겼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한국여론방송이라고 하는 그 어떤 케이블 방송 같은데요. 여기에 2014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고 또 주주예요. 그래서 한 기록으로 보면 한 43%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고 여기 직원들의 지금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여기 직원들의 증언이 그냥 뭐 사회이사, 단순한 사회이사가 아니라 경영에도 관여를 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면담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월급을 주지 않아 가지고 노동부 관할 부서에 지금 고발도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이거에 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드는데 조대엽 후보자가 이걸 제대로 좀 설명하고 청문회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이렇게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예, 조대엽 후보자 고대 교수 시절에 학생들에게 고성을 지렀던 동영상도 공개됐고 네. 또 겸직금지법 위반한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됐는데 겸직금지법이라는 게 뭐죠? 일단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 의무 같은 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법 이런 걸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학교 교원 마찬가지지만요. 영리활동이 절대 안 됩니다. 그 또 하나 이제 겸직인데 사회이사 같은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사회이사 아니겠습니까? 사회이사를 겸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연구나 교육의 목적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회이사를 한 것 자체가 그 고대 총장의 허가를 받았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이상돈 의원의 주장은 그 고대 총장의 허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단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고대 총장이 허가를 했는지 아닌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상당히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다음으로 최근 한 이틀 사이에 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가 정말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쓴 책 제가 갖고 나와봤습니다.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에 안경환 후보자가 썼던 표현, 이 표현이 기본적으로 여성을 비하한다거나 내지는 성매매를 합리화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경환 장관 후보자는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성매매를 한 표현들이 일부 좀 문제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종합적인 내용을 읽어보신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상세한 제 입장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비판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 부분 판단이 맡기겠습니다. 어제 저는 SBS 8시 뉴스 사실은 코너에서 시민사회부의 윤나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현입니다. 문제된 법관의 연령이라면 대개 결혼한 지 15년 내지 20년이 됐을 것이다. 아내는 한국의 어머니가 그러하듯이 자녀 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을 적시한 그런 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춘영 기자 이 부분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 표현 다음에 있는 문장을 한 번 더 보시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로 그 뒤에 문장입니다. 이런 답답한 사정이 탈선, 위법의 변명이 될 리 없다. 다만 남자의 성욕이란 때로는 어이없이 악마의 유혹에 굴복한다. 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이 어떤 변명거리 될 수는 없지만 저런 사정도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쓴 문장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저 문장만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앞에서 주영진 앵커가 어느 정도 소개를 해줬지만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굉장히 격렬해요.
제가 제목만 좀 간단하게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자유한국당 대변인 논평에 보면 안 후보자의 성의식이 처참한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른정당의 그 제목 논평은 예비 강간범 안경환은 물러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당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온 정의당의 추혜선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를 합리화하는 저열한 성의식을 보여줬다. 굉장히 톤이 높은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저렇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만 그 문제가 된 표현 한 군데만 더 보여드리고요. 너무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건 사실은 그 부분이 마치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과연 안경환 후보자가 얘기하려고 했던 핵심이 그 부분이냐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부분만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준비된 내용 한번 보여주시죠. 여성은 술의 필수적인 동반자다. 왜 사내들이 술집 마담에게 아내나 자신의 비밀을 쉽게 털어놓는 것일까?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박상원 박사님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맥락까지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물론 뭐 맥락적으로 보면 이게 뭐 그 타겟민 우리 행정과 남자 사용 설명서 하여튼 이번 정부의 그 일을 하신 분들이 남자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맥락적으로 보면 뭐 이해 꼭 못할 부분은 아닌데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청문 통과하고 무관하게 안경환이라는 어떤 한국 사회의 그 지도적 지위에 계신 분이 왜 이 책을 출판하셨을까라는 의문은 줄곧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떤 연유에서 이 책을 출판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그 서울대 그 법대학장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닌 분이 에세이집인데 어쨌든 물론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 삼을 대목이 있습니다 분명히 특히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출판 의도를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은 이번 이 논란을 계기로 좀 이렇게 굉장한 어떤 그 이미지가 훼손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 출간의 계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세상이 크게 달라졌다. 우리 사회를 묶어두었던 각종 고정관념과 편견의 벽이 차례로 무너졌다. 남녀의 구분도 차별도 한결 엷어졌다. 남자답게나 여자답게라는 말의 무게도 한껏 가벼워졌다. 전보다 엄청 잘 살게 되었다지만 더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다. 여자든 남자든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의 변화에 적응이 더딘 남자가 더 힘든 것 같다. 박 교수님, 네. 이 안경환 후보자의 이 책에 기술한 그 표현을 놓고서 같은 서울대 교수죠. 한인석 교수는 이거야말로 언론에 악의적인 악마의 편집이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어요. 네. 저도 그래서 이 책을 뭐 다는 아니지만 논란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읽고 나서의 소감이 되게 악의적으로 지금 왜곡돼 있다, 편집돼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통이나 성매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동서고금의 사례, 또 문학의 사례, 여러 가지 사례를 빗대어서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어 뭐 간통 처벌해야 된다, 성매매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과거의 사례에서, 현재의 사례에서, 문학적인 사례에서 서로의 그런 그 소위 편견들을 깨트리는 이런 비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비교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성매매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집에서 잘해주지 못하니까 남성들이 뭐 예를 들어 성매매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그 다음 장에 보면은요 똑같이 있습니다. 여성이 그러면은 남편에게 충분히 그 다 해줬고 그래도 자기는 시간이 남고 여력이 돼서 다른 남성에게 예를 들면은 성관계를 했는데 이것이 무죄를 받은 사례를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고금 동서고금을 떠나서 어떤 그 간통이나 또 성 인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필요하고 이런 변해가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민국의 남성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맥락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전반적인 맥락은 문제가 안 된다고 박 교수님 보시고 있는데 우리 윤나라 기자가 어제 사실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저런 다른 관점들을 다 충분히 소개한 다음에 다만 이렇게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 표현사항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거라고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인선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검찰 개혁의 기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국면은 검찰 개혁이나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못하고 갑자기 안경환 후보자의 여성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검찰 개혁이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덕적인 결함이 좀 없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뭐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는 관측이 처음에는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성에 대한 이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더군다나 뭐 일반적인 야당에는 정의당까지도 지금 강하게 비판하는 공세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이제 안경환 후보자의 조금 고민이 조금 깊어진 것 같고, 저는 다른 문제를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안경환 후보자 사실 뭐 법대의 교수십니다. 그런데 헌법학회를 회장을 지내시긴 했지만 이 똑같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과 안경환 후보자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이 그동안 어떤 저서라든지 신문 칼럼들을 보면 조국 민정수석은 뭐 옳던 그들은 남대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라든지 생각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경환 후보자가 출간한 책이라든지 칼럼들을 보면 앞서 이제 박상원 그 평론가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법과 문학, 뭐 법 철학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 당신 지금 읽은 글들을 보면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본인들의 당신의 식견보다는 법과 문학, 술, 남성 이런 에세이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검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장관으로 가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도 조금 흘러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뭐 박찬환 교수님이나 또 임춘호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후 맥락을 다 살펴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경환 후보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작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생략돼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이 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책이 지금 지난해 12월에 나왔거든요. 지난해 12월에 나온 이후에 모두 한 8개 정도 언론사에서 서평이라는 걸 지면에 실었어요. 예. 거기 있는 것들을 제가 아주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책에는 성매매와 간통, 성소수자 문제 등 민감한 주제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법학자답게 동서고금의 역사적 사례나 문학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에 지극히 온정적이고 중도적인 판결을 내놓는다. 이 말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책은 급변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살고 있는 남자들의 고단한 삶을 들여다보고 희망을 찾는 책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중년을 위한 구원, 수컷들이여 더 진화하라. 이런 정도의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 글 중에는 이 책을 처음 문제화한 그 언론사의 서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언론사의 서평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들의 비판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야당은 어떤 논리를 갖고 안경환 후보자의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에 사용된 표현들을 비판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일 드러나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저서 내용이 점입 가경이다. 사적으로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책에 쓰고 왜곡된 여성관을 가진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불안한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키우겠는가? 법은 국민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이자 방어벽이다. 안경환은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여성을 포함한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저서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여성 차별, 여성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고 여성단체로부터 여성 권익 향상 디딤돌상까지 받은 안 후보자이고 보니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 후보자 본인은 물론 청와대 인사검증팀마저 손톱만큼의 비판의식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 더 개탄스럽습니다. 네, 정의당도 이런 반응 나왔습니다. 성매매를 합리화하며 저열한 성호식을 드러냈다. 무척 실망스럽다. 안경환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숙고해주기 바란다. 정의당의 반응도 다른 야당과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 이 부분이 아마도 안경환 후보자와 청와대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본인이 밝힌 것처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재 뉴스 브리핑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죠. 지난해 1월 북한이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 오토 원비어가 17개월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비어는 처음 북한에 억류됐을 때만 해도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미국에 돌아온 원비어는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였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왜 혼수 상태가 된 건지 설명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1년 전만 해도 건강했었는데 1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보톨리누스 중독증,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하면 식중독입니다. 거기에 걸려서 수면제를 먹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거죠. 정말 그 보톨리누스 중독증, 일반적으로 아주 살균되지 않은 통조림 같은 것을 먹었을 때 걸리는 병이라고 하거든요. 그 식중독에 걸린 것이 맞느냐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식중독에 걸렸는데 치료제를 먹지 않고 수면제를 먹었다는 부분이 쉽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혹시 북한이 이 청년을 구타한 것 아니냐, 그런 지금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원비어가 돌아오면서 그 원비어가 살고 있던 마을 지역의 주민들도 안도의 뜻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아마 지금 사진 보이고 있죠. 머리는 삭발 비슷해 보이고요. 코에 튜브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전혀 없는, 그 영어로는 코마 상태라고 하죠. 미국 언론들은 코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던데요. 어쨌든 간에 이웃 주민들은 그럼에도 원비어가 돌아온 데 대해서 그 부모와 가족을 대신해서 이렇게 또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Everybody feels a sense of relief that he is coming back to the United States. I think we're very excited yet very prayerful about what's happening because we've heard that he's been, in a coma. 자,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저런 반응 나올 것 같고요. 네. 뭐 파란색과 흰색 리본을 써서 미네소타주인가요? 아마 그래서 신시내티. 그래서 그 지역 상징색을 보여주면서 그 원비어를 환영했는데 미국 언론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그 워싱턴 포스트의 반응인데요. 뭐냐면 가장 사악하고 고립된 체제 중 하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일은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멀쩡하게 북한에 들어갔던, 그다음에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기자회견하던 그 젊은 대학생이 저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돌아오는 걸 보고 미국 국민들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저거에 관련해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은 물론이고 뭐 휴먼 라이츠 워치랄지 이런 인권 단체들도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이제 북한 중앙통신이 입장을 냈어요.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오토 원비어의 석방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오토 원비어의 상태랄지 그다음에 어떤 경위를 거쳐서 석방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북한의 반응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그런데 이 원비어 지난 17개월 동안 원래 미국을 대신해서 스웨덴 대사가 평양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그 억류된 미국인들 만나고 그러긴 했는데 원비어는 한 차례도 못 만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지금 사실상 이런 의식불명 상태 또는 심각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태로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은 북한의 이 상습적인 그리고 반복되는 구타에 의한 저런 그 후유증이 아니겠는지 하는 지금 전망이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원비어가 지난해 2월에 평양에서 기자회견하는 저 때만 해도 저렇게 건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때 어떤 얘기했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I committed my crime of taking out the important political slogan from the staff-only area of the Angakdo International Hotel. But I am begging to the Korean people and government for my forgiveness. And I am praying to the heavens so that I may be returned home to my family. You can go to Korea for your forgiveness. Please, I have made the worst mistake of my life. 저렇게 눈물로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던 원비어가 이제 1년이 지나서는 혼수 상태가 됐다. 북한이, 김태현 변호사, 북한이 원비어
미국으로 돌려보낸 데는 원배의 건강 상태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됐을까요? 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아까 이제 앵커도 얼핏 언급을 하셨지만 1년 정도 지금 중재하고 있는 스웨덴 측에서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데를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서 갑작스럽게 석방을 했다. 뭐 아주 좋게 보면 이거를 통해서 미국과의 뭐 대화의 물꼬를 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원베이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다가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수습이 북한 입장에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조금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원비호가 석방되는 과정에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함께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원비호가 석방돼서 미국으로 돌아간 날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데니스 로드먼 미국 전 프로농구 선수가 평양에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作为原则，我们一贯欢迎并且支持美朝双方作为半岛核问题的直接当事方，加强对话接触，增进相互了解和增进相互的信任。尽快做出一个政治决断，以实际行动呢为恢复对话，并且通过对话协商来解决有关问题，共同做出建设性的努力。所以如果正如你所说，这两个事件它可能有关联的话，我还是认为这是一个积极的一个进展。 그런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런 기대와 달리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는 북한의 의도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북한의 의도는 전혀 다르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서 북미 관계가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점도 시사를 했습니다. Now, we have to be very careful. This dialogue is not going to include anything that, frankly, we are most interested in, which i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nd its missile programs. And that is made very clear. And so what North Korea is trying to do with Dennis Rodman is to completely separate sort of personal diplomacy, perhaps even directly with President Trump, but separate out all the issues that, frankly, that matter to us the most. 네. 지금 중국의 기대와 달리 그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는 북한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다. 개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 대변인 입장은 중국의 전통적 입장을 이제 반복한 것이고 결국은 미국의 어떤 여론일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정치적 상황이 여론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이 청년이 콤마 상태에서 들어온 게 저도 오늘 CNN을 좀 봤습니다만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론이 악화된다면 역설적으로 6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서 문 대통령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좁아질 수도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비호의 건강 상태가 앞으로 북미 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비호의 아버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달에 있긴 했습니다만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원비호를 제외하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3명의 미국인들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원비호의 아버지 인터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One is focus on the big picture of the North Korean-U.S. relations, and in addition to that, we hope and pray that they focus on Otto and the other detainees. 네, 원비호의 석방을 계기로 해서 북미 관계가 급진전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아직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여자 골프 중계 방송 관계로 오후 2시가 아닌 3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